우선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뭐 오해도 있고 또 그런 선입견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규직의 일정 부분들을 양보받아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지는 청년 실업의 해소 이런 측면의 그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 정규직의 뭐 딱히 양보라 하기보다는 뭐 간사님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내의 우리 격차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 커서 예를 들면 1억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4%의 임금 인상 했을 때는 400만 원 인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있는 2천만 원 월급을 받는 우리 비정규직 경우에는 10%를 인상해도 200만 원밖에 안 올라서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층에 10%에 해당되면 좀 임금 인상을 동결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좀 자제를 하자. 그래서 그 재원을 기업이 또 가져가면 안 되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청년 채용이나 2, 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 쪽으로 가게 하자. 그게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또 그 말 속에는 어떤 철학이나 정책의 지향점, 방향성 이런 것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그 정규직 거를 빼서 비정규직 거를 채우자 이런 식으로 느껴지면 그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정규직은 그 유지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금 같은 것들도 좀 완만하게 상승돼 나가는 이런 것들은 보장되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거나 더 많이 혹은 그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들 혹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들 이런 것들이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혹은 고소득주와 저소득주 간의 어떤 이 격차 이런 부분들 해소하는 바른 방향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노노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왜곡되지 않는 이런 바른 방향인데요. 만약에 비정규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 너네는 동결하고 고임금 너네는 동결하라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원하는 그 정책 효과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제가 볼 때 타당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다루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는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해보자기 때문에 결국은 격차 큰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고임금 업종에서 아마 제 드린 말씀의 취지는 다 아실 거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저임금 생활자나 아니면 비정규직 하는 사람들 누구도 정규직 거 좀 뺏어다가 나 좀 도와주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메시지도 방향성도 그런 것들은 좀 분명하게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한 그 정부의 그 시그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정부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지금 그 최저임금의 어떤 인상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솔직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사실 이제 그걸 저희가 받아서 확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막 이렇게 가동되고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상폭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 인상폭 이런 것들까지 저는 그것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개적으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 또 다르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보다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아베 정권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뭐 구체적인 수치도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윤곽 이런 걸 제시하기도 하고 그건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이 좌정권이건 우정권이건 상관없이 좀 공유하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최저임금이라는 건 일반적인 시장임금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꼭 사회적 합의를 져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뭐 장관님 얘기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전에 적어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것들, 기본적인 요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최저임금법에도 보면, 근로자의 생계비라든가, 유사 근로자의 임금이라든가,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소득 분배, 이런 등등을 고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할 게 생계비,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그럴 때 적어도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또 유사 근로자 임금 상승률 다 고려를 하고, 특히 박근혜 제가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 국정과제에서는 격차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철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격차 해소 부분이 오전에 이제 양 의원님 질문에 이제 그런 대답을 하셨죠. 거기에다 조금 조정분 같은 거 반영해서 지난해 7.1% 만들어낸 건 이제 알아요. 유사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에다가 소득 분배 개선치하고 그다음에 조정분 넣고 이래가지고 7.1% 만들었다. 이런 거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고도 받았고 그런 건 아는데, 그런 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할 거는 생계비 아니겠어요? 적어도 맨 앞에 근로자의 생계비를 공전의 앞뒷면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노동시장이 같은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OECD 국가에서 크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그 격차 해소 부분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격차 해소분을 보시는 거는 굉장히 진전된 철학이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때하고 달리 최근에 한국경제 전체가 소비 침체, 내수의 어떤 내수가 이렇게 가라앉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2, 3년 안에 우리가 임금 정책을 절절하게 잘 구사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한국 경제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 시기에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생계비,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그게 비목 같은 걸 이렇게 살펴보면 먹는데, 자는데, 입는데 이런 거 말고도 교통에 들어가는 비용, 통신에 들어가는 비용,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병원, 약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 해가지고 한 11가지, 12가지씩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생계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사되지 않습니까? 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보낸 심의 요청서에도 보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 실태에 관한 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생계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생계비 부분도 같이 결정해갈 때 다 함께 고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지난해 조사 용역을 외부에 준 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5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네. 그 부분, 금년도 부분은 5월부터 그러면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116만 원 아니겠어요? 여전히 한 40만 원 정도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마무리해 주세요. 1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생각할 때 여러 진도가 나가서 이제 소득 격차 이런 데까지도 가셨는데, 그건 전 진전된 문제의식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 출발점, 최저임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첫 발로서 생각해야 하는 지점, 생계비 문제, 이것에 대해서 좀 고용노동부가 생각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옛날에 산정해 놓은 거에서 옛날에 상정해 놓은 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산정은 하는데 최저임금의 절대치와 해마다 상승률 이런 부분들의 이 갭이 워낙 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적인 그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의원님 지적 당연하시고요. 고민해야 될 요소 부분이 생계비 부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고용 구조가 옛날에 가장 혼자 벌어서 다 가족을 생계를 유지했던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은 전일제로 일하고 또 가족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1.5, 2.5 구조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생계비를 최저임금으로 다 커버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소위 근로소득 장려 EITC 같은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그런 효과를 내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생계를 이렇게 꾸려갈 수 있는 것들이 최저임금 제도와 다른 부분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번에 타협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로소득 소득에 대한 보완도 좀 하자. 이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같이 함께 고민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